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맨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시작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예의 바른 자세가 좋겠죠. 특히 어디에서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회? 네,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성당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불교 사찰에 갔을 때도 좀 예의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좋겠죠. 예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전 세계 종교를 두루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저 그냥 아주 얄팍한 지식을 좀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제가 쓴 소설 커피 나오는 이야기들과 관계된 것들 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거의 갖다 베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화날까요? 네, 어쨌든 많이 흡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은 누구죠? 가장 높은 신, 바로 제우스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해요. 또 제우스 신의 부인이자 하늘의 여신이고 부와 권력의 신인 헤라는 로마 신화에서는 주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넵투누스 또는 영어로는 넵튠이라고도 하고요. 또 전쟁의 신이자 지혜의 신 아테나,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라고 합니다. 아마 어디서 조금씩 들어본 듯한 단어들이 많을 겁니다. 아테나는 더군다나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그리스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몇몇 갈래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죠? 기독교는 동로마를 중심으로, 즉 그리스 쪽을 중심으로 발달된 그리스 종교, 그리고 오늘날의 로마에서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소로마를 중심으로 발달한 로마 카톨릭,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죠. 어쨌든 기독교의 나라인 그리스의 수도 이름이 전쟁의 신이고 지혜의 신인 아테나 여신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믿는 종교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인류가 그동안 유지해오고 만들어오고 간직해온 그런 문화, 유산, 문명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태양의 신, 동시에 음악과 시의 신인 아폴로, 로마 신화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로,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론. 그리고 다산의 여신, 다산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많이 하고 곡물 수확을 많이 한다거나 또 아이를 많이 낳는다거나 그런 의미의 다산의 여신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 영어식으로 하면 다이아나가 되겠죠. 그리고 사랑의 신 또는 아름다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뭡니까? 베누스, 굳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비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령의 신이자 동시에 상업의 신,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 로마 신화에서는 메르쿠리우스라고 합니다. 메르쿠리우스, 즉 전쟁의 신, 상업의 신은 특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스페인 남쪽 세비야, 스페인의 4대 도시이자 스페인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 여름에 기록으로는 51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해요. 바로 그 세비야에 가면은 그 유명한 세비야 성당에서 정말 걸어서 한 1, 2분 거리에 레알 알카사르, 제가 모처럼 스페인어 또 발음을 좀 했죠. 잘난 체 한번 합니다. 레알 알카사르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왕의 궁전 또는 왕의 성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바로 이 전령의 신이자 상업의 신인 메르쿠리우스를 묘사한 아주 아름다운 연못과 분수대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스페인 세비야를 여행하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구경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죠? 우리 보통 가장 흔히 쉽고 싸게 마실 수 있는 자양강장제는 바카스. 근데 바카스를 뭐 스페인어로 하면은 바꼬, 예전 그 로마 시대 때 말로 하면 바쿠스. 그것을 동아제약 그 예전 사장님이 아마 이거를 아셨는지 이 포도주의 신 이름인 바쿠스 또는 바꼬, 이것을 바카스라는 이름으로 자연강장제 이름을 만드신 것 같아요. 바쿠스는 로마 신화의 포도주의 신이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도주의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마이다스의 손? 뭐든지 그냥 만지기만 하면은 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손. 증권가의 마이다스의 손이다. 부동산의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발음은 미다스. 바로 그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의 스승을 대접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황금을 만들게 되는 능력을 가졌다가 그걸 뭐 다시 포기하게 되고 이런 사연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뭐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 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의 부인 헤라 여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여신이고 동시에 부와 권력의 여신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사랑의 신이자 미의 신, 아름다움의 신인 아프로디테,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여신들이 사실은 제가 첫 번째로 쓴 소설인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라 트로이의 목마른 사랑에 바로 이 헤라 여신, 아테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에 관한 이야기, 뭐 일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로이의 목마른 사랑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정확하게 계획을 다 잡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소설 커피, 뭐 제가 쓴 소설이죠. 이 커피를 다 읽어드린 후에는 트로이의 목마른 사랑도 읽어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방금 뭐 아프로디테 여신, 아테나 여신, 헤라 여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헤라 여신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래요. 예전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도 하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신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대부분 영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엄청나게 뭐 힘이 세다거나 뭐 아주 뭐 똑똑하다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등등 영웅으로 대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헤라클레스예요. 그 힘이 굉장히 센 헤라클레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스페인과 북아프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헤라클레스가 스페인 쪽에 기둥을 하나 박고 아프리카 쪽에 기둥을 하나 박은 다음에 벌렸다. 그래서 갇혀있던 지중해, 말 그대로 지, 땅, 중간에 있는 해, 바다, 지중해가 대서양과 연결되었다는 그런 믿지 못할 그런 전설도 있잖아요. 바로 그 헤라클레스는 이런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우스가 바람을 핀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여성과 사람과 바람을 피워가지고 태어난 게 헤라클레스입니다. 근데 제우스 신의 부인인 헤라 여신이 아주 이걸 질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바람 피웠으니 잘못한 거죠. 헤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미안한 나머지 자신이 사람과 사랑해서 낳은 그 아들 이름을 헤라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헤라의 자식은 아니고 사람과 사이에 낳은 자식이지만 이름을 헤라의 영광이라고 자신의 부인인 하늘의 여신이자 부와 권력의 신인 헤라 여신, 즉 그 헤라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됩니다. 근데 헤라는 겉으로는 제우스에게 뭐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헤라클레스라고 지은 이제 사내 아이죠. 그렇지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를 계속 골탕을 먹입니다.
근데 이 헤라클레스는 갓난 아기 때부터 천하장사였다는 거예요. 헤라 여신이 몰래 뱀을 풀면은 그 갓난 아기 헤라클레스가 갓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뱀을 그냥 손으로 잡아 죽였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헤라가 작전을 써서 헤라클레스를 죽일 궁리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그러던 중에 헤라클레스가 어느덧 이제 청년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때 헤라 여신이 헤라클레스에게 음료를 한 잔 보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음료를 받아들고 드디어 이제 내가 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마시고 나자 헤라클레스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괴물이 있는 거예요. 괴물이 뭐 2마리인지 3마리가 막 날뛰고 있어서 괴물들이 내 부인과 내 딸들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괴물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 마셨던 음료의 기운이 사라지고 나자 자기가 때려 죽인 괴물이 바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부인과 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담한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뭐 울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때 이제 제우스 신이 헤라클레스, 뭐 어쨌든 제우스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숙제를 내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가지 어떤 과제를 내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어디 가서 뭐 소떼를 잡아라, 뭐 근데 그 소떼 잡는 그곳이 바로 그 오늘날 스페인 세비야의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자를 잡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뭐 워낙 천하장사니까 사자를 그냥 때려 잡은 거죠. 네, 바로 그 헤라클레스가 사자를 때려 잡아가지고 그 사자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어디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이제 이 소설 커피에도 나오고 제가 한번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터키의 서쪽 에게해, 그러니까 뭐 지중해라고 하겠습니다. 터키 서부 에게해 또는 지중해에 접한 에페수스. 우리가 아는 성경책에는 에베소라고 나오죠. 바로 그 에베소 또는 에페스 또는 에페수스, 바로 이곳에 그 뭐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볼거리가 많고 또 잘 보존된 것도 있고, 그런 중에 거기에 헤라클레스가 사자 머리를, 동물이니까 뭐 대가리라고 하겠습니다. 때려 죽인 사자 대가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조각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터키의 그런 에페소스나 이런 곳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우리를 상상의 세계 또는 인문학의 세계, 뭔가 좀 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직접 사서 읽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 책만 열면 졸음이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터키를 한번, 물론 이제 코로나 사정이 좋아져야 되겠지만 어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터키 한번 여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설 커피를 사서 읽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그 많은 신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신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제 제우스 신이 있고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신이에요. 아폴로 신은 이제 태양의 신이자 뭐 음악과 시의 신인데, 이 아폴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람과 사이에 또 사랑을 해서 낳은 그 자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설 커피의 145페이지, 1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메두사, 그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고 뭐 한 그 메두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바로 그 아스클레피우스가 그 의사였어요. 아주 뛰어난 의사였는데 그 사망한 메두사로부터 뿌려진 그 피의 일부를 가져다가 명약을 만들어서 죽은 자를 다 살려냈다. 그런 내용이 그 소설 속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저승과 이승의 어떤 질서가 무너지죠. 죽은 사람을 다 살려내니까 또 죽어야 할 사람도 다 살려내고, 그래서 제우스 신은 왜 항상 번개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번개로 아스클레피우스를 죽입니다. 근데 아스클레피우스가 굳이 따지자면 자신의 손자거든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 그 아폴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나머지 그 아스클레피우스를 의학의 신으로 승격시켜줘요. 네. 근데 그 아스클레피우스는 의학의 신이면서 항상 그 뱀하고 관련된 조각으로 함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아주 많은 나라들의 뭐 의사협회 같은 것, 또 하여튼 의사들과 관련된 곳에 바로 이 터키 에페수스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와 그 뱀을 묘사한 그 조각과 유사한 모양의 로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인가 뭐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마 대한의사협회 맞을 거예요. 대한의사협회의 로고에도 아스클레피우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냉정해야 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의사들의 단체도 바로 이 그리스 신화를 도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우리가 믿는 종교 또는 각자 믿으시는 종교, 그 종교 중에는 뭐 유대교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 뭐 굳이 나누면 뭐 로마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그리스 정교, 그리고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여러 가지 뭐 힌두교 등등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그 신앙과 종교를 좀 떠나서 문화와 문명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막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유럽 곳곳에 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라는 스페인의 한가운데에 있는 수도 마드리드의 한가운데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동상이 있고 또 대지의 여신인 키벨레 그 여신상이 있고, 이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예전에 1969년인가요? 그 달에 간 그 미국의 그 우주선 이름이 뭐였죠? 아폴로 아닙니까? 아폴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이자 음악과 시의 신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사랑과 뭐 미 또는 아름다움의 신,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는 베누스 또는 영어로 하면 비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너스는 우리나라의 그 여성 의류 같은 곳에 그 상표로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다 이게 이제 다신이기 때문에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또는 뭐 그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지만 우리가 문화나 문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상식이 되고 또 재미있다.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89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브라임, 내가 이미 말했듯이 모든 게 숫자 10이야. 10월 10일 10시, 10시 방향으로 걸었고 10시 방향에서 테러가 일어났으며 난 너를 10시 방향에서 발견했어. 난 10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 아틸라는 바로 그 커피잔이 슐레이만 황제의 10번째 물품이라고 말하네. 슐레이만, 네가 바로 슐레이만 황제야.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네 것이었어. 난 그것을 찾아서 원래 주인인 너한테 전한 것뿐이야. 모든 게 행운의 숫자 10과 관련되어 있어. 기억나? 10이 되어야 비로소 어떤 것이 완성되는 것일지 모른다고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그리고 넌 이 시대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그런 것이 몇십 년 후엔 과학이 될 수도 있을 거라 말했고, 그래, 가비와 나 그리고 너까지 우리가 환생하여 21세기에 살고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 분명히 믿지만 증명이 안 되니 몇십 년 후에 미래의 과학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게 어떨까? 그것보다는 지금은 숫자 10이 완전한 10이 되도록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일 것 같아. 물론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숫자 10과 관련 짓는 것도 미신이라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럭키 세븐을 행운의 숫자라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행운의 숫자 10을 만들자. 터키어로 10이 온이잖아. 한국어로 온은 과거엔 숫자 100이란 뜻이었고 현재는 전부의, 모두의 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 어쩌면 온이란 단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인 두 나라의 언어에 남았을 수도 있겠지. 온,
터키어로 10이라는 의미에 한국어로 전부이고 모두라는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려면 커피잔을 반환하여 슐레이만 황제의 물품 10개가 모두 완성되도록 해야 해. 어쩌면 말이야, 10시 방향에서 일어난 테러와 또 바로 그 테러 때문에 네가 부상당한 것은 그 커피잔을 반환하라는 암시였는지도 모르겠어.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불행이 닥칠 거라는 암시. 또 네가 말했듯이 10은 행운의 숫자니까 그 커피잔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면 우리에게 행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덕기는 이 모든 내용을 한국어로 진가비에게 설명했다. 이브라임과 아틸라의 격한 언쟁을 이미 지켜본 진가비는 놀라지 않으며 차분히 듣고 이해했다. 덕기씨, 제가 그랬잖아요. 큰 보석까지 박혀있는 것을 돈도 안 내고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그 커피잔을 저분들에게 돌려줘요. 네? 하긴 아파트 주인 부부가 그랬지.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은 무겁다고. 500년 전에 우리가 환생하여 지금 여기 있지만 이건 우리만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지. 반면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을 찾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하지만 가비야, 정말 괜찮겠어? 사실 우리 그 커피잔에 커피를 나누어 마실 때마다 너무나 좋잖아. 몽환적이고 에로틱한 분위기의 주인공이 되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진가비가 검지손가락을 한덕기의 입술에 대며 말을 끊더니 그의 어깨에 얼굴을 대고 말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난 부끄러움도 없이 여보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어. 난 그때 우리가 나눈 사랑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땐 우리에게 그 커피잔이 없었어요. 존재도 몰랐고요. 하지만 그때 나눈 사랑도 최고였어. 온몸이 녹아서 가벼워진 듯 저 위로 날아올랐고 한참을 머물렀으니까. 그 후 8년이 넘도록 여보가 48이 되고 난 42이 되도록 우리 둘 다 결혼도 안 한 채 서로를 그리워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했잖아요. 우리 그 커피잔 돌려주기로 해요. 터키의 보물이니까 터키에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한덕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과 진가비의 뜻을 이브라임과 아틸라에게 전하며 이브라임에게 말했다. 이브라임, 이제 너만 결정하면 돼. 슐레이만,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의 좋은 친구이자 형제야. 게다가 우리는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잖아. 내가 테러 때문에 부상당했을 때 네가 나를 구했고 또 내게 피를 나누어 줬으니까. 이브라임이 계속해서 아틸라에게 말했다. 아틸라, 미안하다. 아까 내가 너무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역사학 박사인 너한테 내 생각만 강요한 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는 슐레이만을 정말 네 친형으로 대해야 한다. 부탁이야. 형, 고마워. 나도 아까 형한테 언성 높이고 심한 말을 했어. 정말 미안해. 아틸라가 이번엔 슐레이만을 향해 말을 이었다. 슐레이만 형, 형은 이제 내 친형이에요. 한국과 터키가 이미 형제의 나라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친형제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형수님께도 고맙다는 말 지금 바로 전해줘요. 한덕기가 진가비에게 통역했고 가족이 된 네 사람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비추는 태양보다 더 환한 미소를 띄우며 굳게 손을 잡았다. 며칠 후 이들은 다시 만났다. 한덕기와 진가비가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의 커피잔을, 아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가 바로 자신들의 커피잔을 아틸라와 동행한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전달했다. 박물관장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보이며 진가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말했다. 터키 국립중앙박물관이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커피잔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받으세요. 미화 1만 달러짜리 수표 10장입니다. 10장이요? 한덕기와 진가비는 물론 이브라임과 아틸라까지 거의 동시에 말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들 그러시죠? 박물관장이 다소 놀라며 물었다. 아닙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요. 이미 발행한 수표입니다. 좋은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두 분께 드리는 감사패입니다. 박물관장인 제 서명이 기입되어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패를 근거로 이민청장에게 특별히 부탁했고 이민청장이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협의한 끝에 두 분께 드리는 명예시민증을 만들었습니다. 자, 받으세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확인해 보니 대한민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터키 국적 여권은 만들 수 없었지만 이 시민증으로 두 분은 이제 터키인입니다. 터키 내에서는 여권 없이 이 명예시민증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은행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요.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즐거우셨습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해요?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